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그널 멘트가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재미를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굉장히 먹먹한 가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발칙한 경제 주제들이 그렇게 뭐 재밌기만 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재밌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최근에 좀 갑자기 핫해진 이슈예요. 근데 네. 뭐 최근은 아니고 원래 지속적으로 있었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 카풀 문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타다. 예. 예. 이게 뭐 사실은 카풀 문제가 타다로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 이전에 카카오에서 카풀을 하면서 좀 맞아요. 한번 네. 크게 논란이 됐다가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형식으로 뭐 일단락을 시킨 듯 보였으나 네. 결국은 그것에 우회하는 타다가 또 있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의 타겟이 이제 카카오에서 타다로 넘어간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이 있었을 때는 택시 기사님들께서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예. 호출 서비스를 뭐 안 쓰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티맵 택시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다가 이제 또 타다 때문에 좀 문제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자 오히려 요즘엔 택시 기사분들이 타다 때문에 그 카카오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시는 뭐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카카오는 일단 카풀 서비스를 접으면서 네네. 그 택시 기사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그렇죠. 여기를 하고 대신 택시 플랫폼을 좀 고도화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접고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타다가 계속 했고 손님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타겟이 결국 그쵸. 타다로 간 것 같아요.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단순히 타다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이게 꼭 타다가 아니라 결국 이제 타다와 비슷한 유의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나왔을 경우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단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면허 그렇죠. 가격 문제인 것 네네. 같아요. 최근 시세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400만 원 정도가 됐대요.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한 갔었어요? 1억 정도. 1억 정도까지. 근데 보통 자기가 주식 투자에도 한 40% 손해를 보면 미쳐버리죠. 아무래도 리스크를 알면서 가더라도 좀 그런 고통스러운데 사실 이분들이 뭐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일종의 퇴직금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그냥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사실 권리금을 지불을 할 때 그렇죠. 나는 이 권리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까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쵸. 나는 이 권리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를 더 해서 이 권리금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 권리금을 더 불리든지 해서 난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권리금으로 난 다음 장사해야지 혹은 노후 준비해야지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한 억대 되는 돈이 굉장히 이제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오늘 얘기의 결론은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한 거고 네네. 고민해봐야 되는 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혁신산업군에서 왜 이 카풀 서비스를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네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로 좀 순서를 좀 진행을 그렇게 해볼게요. 하시죠. 네. 그래야 욕을 덜 먹습니다. 이걸 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풀 서비스가 결국은 이제 카헤일링, 라이드 쉐어링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차들을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차를 타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엄마는 항상 버스를 타셨어요. 네네. 근데 나는 택시가 더 편한데 왜 엄마는 맨날 버스를 타지? 네.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비싸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알게 됐던 거고 그 다음 이상했던 거는 엄마가 이제 택시를 타자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근데 차가 계속 지나가고 사람도 한 명밖에 안 타 있는 차가 되게 많이 지나가는데 네. 그 차는 안 잡는 거예요, 엄마가. 오. 그리고 좀 꼭 특정한 차들만 잡아서 이게 뭘까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그게 택시였던 거죠. 제가 봤던 건 일반 승용차였던 네네.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진짜 꼬마가 고민을 했을 때도 저 차는 분명히 비어 있는데 왜 저렇게 혼자 가야 하지?
나 좀 태우고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권기자 꼬마였기 때문에 그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그럼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타서 뭐를 하려면은 네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제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요금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제가 차를 잡아서 어디 가십니까? 태울 생각이 있습니까? 이걸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디 간다고 찍어 놓으면 그거를 이제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잡아서 매칭을 시켜주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차든지 꼭 택시가 아니라 어떤 차라도 이걸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택시라 그러면은 지나가다 저건 택시구나. 그럼 내가 돈을 내고 탈 수 있지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내가 신청을 해서 내 앞에 쓰는 차는 그리고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번호판이. 그렇죠. 그럼 이금 이 차가 나를 태우러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는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차량들의 그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얘기를 할 때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로보택시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보택시라 그런 건 운전기사 없이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로보택시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운전사가 없다는 거는 저기서 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라는 거를 볼 수가 없다는 네네. 거고 네. 결국은 그 택시의 손님을 잡아주는 로보택시의 손님을 잡아주는 기능은 결국은 그 플랫폼 차량 공유 플랫폼이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차량 공유 플랫폼이 그 차에게 뭐 김춘수의 꽃처럼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꽃이 아니었다. 나는 택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플랫폼 차량 공유 플랫폼이 저기 손님이 있다. 너랑 매칭을 시켜줄게라고 하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이 로보택시는 그냥 움직이는 깡통이 그렇죠.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구글의 그 웨이모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자동차가 뭔지는 잘 모른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었어요. 예, 그 클라이슬러의 미니밴인데 네네.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상관도 없죠. 상관없죠. 네. 이게 꼭 크라이슬러의 미니밴일 필요도 없고 다른 차 열어도 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차량은 별로 관심이 없단 네네.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그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차가 요새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처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고 바퀴만 달려 있고. 네네. 그럼 그 위에 깡통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뭐 네모나게 하든 세모나게 하든 동그랗게 하든 이거는 각자 셰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네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회사라는 게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로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네. 이제는 내가 차를 판다는 개념이 없어진 게 돼버렸어요. 미래가 되면. 네. 예,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거를 팔 때도 내가 플랫폼만 팔아서 다른 사람이 이거 씌워버리면은 나는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네네. 자동차 회사는. 네. 그리고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게 됐을 때도 차량 공유 플랫폼이 중요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이 차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자율주행 플랫폼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플랫폼의 하청업체 거의 한 서너 대만 좀 넣어봐. 그럼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넣어줘야 되는. 네. 그리고서 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다 사라져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 있는 카쉐어링 업체들하고 이제 카풀 서비스 카쉐어링 업체라고 이제 통칭해서 할게요. 라이드 네네. 쉐어링 거 따로 구분 안 하고. 네네. 카쉐어링 업체하고 협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을 투자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현대차를 거기다 납품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리스로 하든 정비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모빌리티 시대의 제일 위 상단에 있는 포식자 여기가 이제 카쉐어링 업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결국은 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외에서 할 것 같.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돈을 계속 그들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럼 영원히 막아놓으면 어떻겠느냐.
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해요. 네네. 근데 영원히 막아놓을 수 없다는 거는 그럼요. 너무 이렇게 뻔하잖아요. 네네. 근데 영원히 막을 수 없다면 언젠간 풀어야 된다면은 그렇죠. 그 걔네들의 보통 전략은 그런 거예요. 이게 각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경쟁을 하고 네. 여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조인트를 해버려요. 제휴를 해버려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가 뭐 동남아시아에 예, 있는 동남아 뭐 디디 중국 네네. 뭐 일본에도 이번 진출을 했고 뭐 우버에도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가 됐잖아요. 네. 그럼 서로 이제 글로벌 로밍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또 뭘 하고 있냐면은 교통 정리를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지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 너랑 싸우지 마. 네네. 너는 동남아 하고 너는 중국 해. 네네. 뭐 그렇게 이런 하겠죠. 식의 조율이 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조금 돌려보는 그 정도의 카풀 서비스를 가지고 걔네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산업계나 혁신산업계, 자동차업계 다 그쪽으로 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자,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카풀 서비스가 아니죠. 쉐어링 서비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쉐어링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죠. 예.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택시 아저씨들이 이제 욕을 많이 먹죠. 그 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그 뭐 담배 냄새 나고 그리고 쓸데없이 말 걸고 그 정치 얘기하고 그리고 좀 과속하거나 그걸 떠나서 이제 뭐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은 이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쵸. 딱 택시를 타고 앉았을 때 눈 감고 그 기사님이 그냥 집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 편해 있지는 못하죠. 혹시 이분이 딴 길 들어서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네. 말 걸지 않는 타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말 안 걸어서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서비스의 문제는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약간 좀 그 후진적인 문화 중에 하나죠. 이게 정말 단순하게 예전에 우리가 담배를 사러 가면은 담배 가게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를 낸다. 그럼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담배 파는 할머니들 막 맞아요. 1,000원짜리 담배 할 때 막 네네. 9,000원 거스름돈 내야 된다고 네네. 싫어하고 카드 내면 또 카드 낸다고 싫어하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편의점으로 가면은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네. 그냥 카드 긁으면 하니까. 그게 왜 그랬냐? 그 담배 가게 할머니는 자기가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되는 사람인 거고 네. 거스름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던 거고 네네. 편의점에 있는 그분은 굳이 여기서 가맹점 수수료가 나가든지 말든지 뭐 그거 자기하고 상관없는 네네. 이게 일과 사람이 분리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네네. 있거든요. 뭐 타다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계신 분은 그냥 종업원이고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이 일을 할 때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중앙 집권적으로 그런 서비스 교육을 한 쪽이 좀 더 서비스 질이 높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반감, 이건 되게 감정적인 문제고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서비스 저도 싫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적인 변화가 이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타다가 그 택시 기사님들의 일감을 빼앗는 것이 예. 택시 기사님들의 뭐 일부겠죠. 일부 택시 기사님들의 그 불편한 행동 때문에 타다의 그 일감 빼앗는 게 정당화될 거냐?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의 불친절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군으로 그러니까요. 여기를 죽여야 된다. 이 네네. 사람 일자리를 뺏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는 어렵죠. 물론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건 저도 매우 네네. 공감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이재용 대표가 썼던 얘기 중에 그 연간으로 지급하는 그 택시 운전사들의 한 1조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감차 비용, 감차라는 거는 택시 숫자를 줄이는 거죠. 네네. 택시 숫자를 줄이려면 그 아까 라이센스가 있었으니까 네. 그 라이센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보상은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하라 막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많이 쓸 거면 감차를 좀 더 적절히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그 이익의 사유와 비용의 사회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돈은 내가 벌고 네. 비용은 사회가 내라. 네. 이게 되게 안 좋은 맞아요. 그 구상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감차를 해서 이 사람들 택시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차를 하게 되면은 그 일단은 그 택시를 하는 분들도 이렇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 저하를 좀 막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감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라이센스 피를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걸 정부가 지급을 하라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은 자기들이 카셔링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이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은 네네. 내가 카셔링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네. 정부가 돈을 내서 택시 기사들을 좀 빼줘라 네네. 이 시장에서 좀 빼줘라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면은 당신들이 돈을 내라.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을 하나 올리는데 내가 이 건물을 올려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네네. 뭐 그 내가 돈 내갖고 건물 올려 같이 올리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네가 예를 들어 마트를 크게 만들면 네. 거기에서 너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좋겠지만 거기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갖고 차 밀리고 막 그러면 네네. 그거는 너는 그냥 프리라이딩을 하겠다는 거냐? 그쵸. 안 된다. 도로를 만들든 뭐를 해라. 이게 이제 그 기부 체납인 건데 재개발할 때도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임대 아파트를 또 만들으라고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라.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얘기는 이재용 대표도 해요. 이게 그 상생안을 마련하자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아직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뭐 진짜 분신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타다 기사들을 협박하고 못 네. 살게 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상생안을 논의한다면 돈을 내놓을 수 있겠죠. 네. 뭐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서 안 내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쨌든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비용을 정부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기금을 좀 조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택시비가 3,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 좀 너무 싸다.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정도의 기금을 더 얹어가지고 그 기금을 그것 때문에 이 플랫폼 때문에 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자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목적세처럼 쓴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분담금 제도라는 게 네네. 있어요. 분담금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죽은 네.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가해자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담금 같은 거를 축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이 택시 산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 참 오늘 되게 복잡한 얘기를 드릴 거라고 말씀을 미리 네네.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풀어놓으면은 일이 굉장히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풀려요. 무슨 그냥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네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이걸 페이를 하고 책임 소재가 없다는 그 거죠. 사람은 네. 세금을 내고 네네.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재분배를 하고 이러면은 제일 이게 심플한 이게 시장 경제거든요. 네네. 근데 분담금을 한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복잡한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분담금을 해서 감차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럼 누구 차를 감차해 줄 것이냐? 내 거 먼저 해주세요라고 다들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내 내 거를 거는 지켜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면허 값을 얼마로 할 거냐? 제 거는 7천만 원인데 저 1억에 샀어요. 우리 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이런 얘기들 할 그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면허 시세라는 게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1억에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에 산 사람도 그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자체가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정부가 그럼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냐라는 네. 게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게 소비자들에 대해 전가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소비자들은 내가 왜 그 나에게 불쾌한 기억이 있는 택시 아저씨들을 위해서 내가 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느냐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준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을 네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몇 년 동안 보조를 해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간 시장 경제에다가 뭔가 개입이 들어가면 이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어차피 돈을 버는 사람이 분담금 좀 내가지고 좀 힘든 사람들 좀 도와주면 되겠네. 그렇게 라고 단순하게. 단순해 보이나 막상 이걸 오퍼레이팅을 시키려고 그러면 제도화를 네네. 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좀 쌓여왔었던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유 경제가 필요한 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공유 플랫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럼 택시 면허 1억 원까지도 호가를 했었던 이 택시 면허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분들은 또 그 돈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면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영업자분들의 권리금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 상권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권리금이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예. 그 흥망성쇠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그 지역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느냐 많으냐 대기업이 들어오느냐 많으냐 이것 때문에 또 그 권리금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그 권리금을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프랜차이즈가 뭐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뭐 그 거리 조정해 주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그 권리금을 보장은 절대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권리금은 기업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벌어가는 돈에 대비해서 권리금이 사라지는 것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분들의 그 권리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허 가격은 지켜줘야 되나?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지? 어떤 식으로 이걸 그 벽을 쳐줘야 되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다가도 그나마 자영업자분들이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장사를 잘하거나 예. 아니면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질을 높여서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거나 마케팅을 할 수나 있는데 택시분들은 본인들이 나는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요금을 자기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분들은. 맞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그 권리금 조인 면허 가격은 어느 정도의 보장은 또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하나 또 발견했던 네. 게 그 타다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저 이거 모르던 건데 네. 그 승차 거부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콜이 네. 들어오면 바로 가야 되는 거 네.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기사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야 이제 택시가 이제 보이는데 탈 때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뭐 몸도 좀 찌뿌둥한데 좀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다. 네. 그럼 그냥 쉬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이제 운전하고 싶으면 다시 나오고. 네. 근데 타당 그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 콜이 그래요? 오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승차 거부가 안 되니까 네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찍히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휴게 시간 문제도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휴게 시간을 알아서 챙기던 거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월급제 산학금제 이것도 네네. 그분들이 그럼 오늘 좀 힘든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근데 이걸로 근무 태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택시라는 건 네네.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과급제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과급제로 해야 그렇죠. 오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뭐 오늘 내가 좀 힘드니까 좀 쉬고 오늘은 좀 덜 벌어야지. 뭐 이러니까 이제 산학금 제도가 유지가 됐던 건데 물론 그게 좀 과도하게 좀 높고 택시 회사가 너무 좀 많이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로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월급제로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네네. 근데 사실 월급제, 그러니까 성과급제하고 월급제가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월급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게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월급제는 이미 그러니까 산학금제들을 폐지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네네. 그거를 좀 월급제로 했을 때는 그럼 정말 콜 들어가면 다 가야 되는 그럼 휴게 시간의 문제를 또 어떻게 조정할 그쵸. 거냐. 그랬고 참 세상 참 복잡하구나.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진짜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조정돼야 되고 균형을 또 찾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